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금까지 고공행진하던 지수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30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조금 눌리면서 약보합권에서 72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장 이제 주의 중간에 이렇게 살짝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여전히 우리 증시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 점 알고 있으시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분의 배트맨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쌤 플러스 박원재, 쌤 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나눌 이야기부터 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위원님들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혼자서 시장 대응 너무 어렵다,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특히 박원재 위원님은 더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시장이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그럼요. 최충성 의원님은?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시장이 강하긴 강한데 오늘 수요일장 약간 눌려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쉬니까 우리 장이 더 강한 게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께 여쭐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확실히 강하다고 하셨는데 좀 쉬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정확히 쉰 거 맞을까요? 쉬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쉬는 패턴이 이렇게 쉴 거예요. 지금 국내 시장이 강한 요인은 기본적인 이유가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개인이 들어온 거죠. 올 한 해 개인이 국내 시장에서 산 게 거래소 시장에서 28조를 사고 코스닥 시장에서 6조 남짓 사서 한 34조를 샀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이 한 24조 팔고 기관이 또 나머지를 팔아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개인이 이제 매수,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급 구조로 짜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번도 어떤 주체가 2004년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며 사는 게 없어요. 네. 일시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그때 펀드 열풍이 불면서 기관이 한 50조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그때 상당히 팔았죠. 개인이 한 10조 매수하고 부분적으로는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넓혀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전부 그냥 사고 팔고해서 그냥 똔똔이다. 투자 주체로 누적으로 순매수한 주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책적으로 좀 매력 없게 만들어놨고, 두 번째는 선물 시장을 2011년 이후에 기관한테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상품이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로 넘어가면서 선물과 연계된 현물 시장 간의 트레이딩 위주의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굳이 신규 자금을 집어넣어서 지수를 올리지 않아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거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략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누릴 만한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개인 펀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전부 파생 연계 상품만 팔았죠. 파생. ELS나 ETF 상품.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시장 내에 신규 돈 유입되는 게 없이 그냥 돈이 정체돼 있었다. 그래서 그 돈이 최근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번에 개인이 34조 들어온 이면에는 이제 그게 한계에 달했다는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이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 돈은 이제 급락을 막는 용도로 쓰고 경제가 돌면 언젠가는 인플레가 날 텐데 그건 좀 먼 훗날의 얘기일 거다. 그럼 그 이전에 국내는 수급적으로 개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마 좀 트렌드가 될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공매도라는 변수가 있는데 9월까지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딱히 매도 세력이 없고 대한민국 유통시장,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시가총액이 한 1,500조 중에서 한 83%는 잠긴 물량입니다. 그러면 한 17%가 유통된다면 시가총액으로 한 300조 남짓인데 지금 33조를 샀고 예탁금이 아직도 43조가 있어요. 엄청난 대기 매수 자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국 시장이 강하냐? 여간하면은 빠질 틈을 안 주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매도 세력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조금만 조정받으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 세력은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기술주 중심의 언택 위주로 올라왔다가 이익이 너무 벌어졌어요. 너무 많이 솟구쳤기 때문에 어닝 대비 많이 솟구쳐서 조정받을 때가 되니까 이제 구경제가 돌아가면서 갭을 맞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까지 돌아서 이제 구경제도 한 바퀴 화학, 정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조선까지 해서 한 바퀴는 맞췄다. 그럼 다음은 뭐가 될 거냐? 아마 지금까지 급한 상승은 아니고 서서히 이제 그 윗방향은 보지만 키 맞춤을 하면서 다음에 주도주 탐색을 다음 주나 다다음까지 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의 역사까지 좀 훑어주시면서 오늘 조선주가 올랐던 거에 대해서 왜 전통적인 섹터였던 조선주가 오늘 뜬금없이 올랐을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아무래도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섹터군들의 키 맞추기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충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뷰를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장 약간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자리는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낙동강 오리알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면당했다? 네, 좀 외면을 당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국제적인 뭐 우리나라 지수가 좀 외면을 당했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 자체가 조금 외면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지금 수급을 아까 조금 전에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수급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자체가 그냥 향수를 불러온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향수로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연일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지만 좀 그러한 흐름들에 이용을 당해서 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좀 매진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마 조선업종 관련해서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철강이나 조선업, 은행, 뭐 보험, 금융 관련주들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 종목들을 이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진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좀 뭐 흔히 속된 말로 뭐 놀아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을 좀 이용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섹터군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확장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굉장히
업황이 많이 발전을 하고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그런 면은 없거든요. 뭐 글로벌적인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 자체가 IMF보다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리고 단기 관점에 뭐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인들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 강연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을 이용해서 최대한 뭐 섹터분들의 대장이나 뭐 흐름을 보고 매매를 잘 대응을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주를 찾기 위한, 대장 섹터를 가려내기 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금 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지금 현금화 전략은 몇 %가 유효할까요? 지금은 사실상 현금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점 자리, 그러니까 아침에 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따라잡지 마시고 저점에서 다음 흐름 아니면 눌림목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당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지금은 매집 종목을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종목들을 풀어놓고 언제든 현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뭐 비중을 5%든 10% 정도씩만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적으로는 언제든지 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한 종목에 여러 가지 큰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좀 언제든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전략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장을 이끌었던 오늘의 이슈들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지수가 더 못 갔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피가 빨간불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좀 안도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시총에서 3점 말고는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단연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를 띠는 하루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갈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되면은 뭐 예전에도 이제 학습 효과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미중 무역은 뭐 하루 아침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뭐 기존부터 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중국이 이제 키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미국에서는 하웨이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방면으로 뭐 환율이나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패권을 좀 휘두를 수 있는 만큼 많이 휘두르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히토류라는 것을 좀 무기로 던진 것입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는 전체 중국 안에서만 이제 생산되는 것이 전 세계 퍼센테이지로 96%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 96% 중에 80%가 거의 미국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을 이제 무기화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거의 뭐 산업 생산이 막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무기로 삼고 있다. 예전에 이제 센카쿠 열도 해가지고 그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거를 이제 키로 잡고 이제 일본을 압박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히토류라는 것은 굉장히 좀 한정적인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 있고 금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흐름은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지금 종목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급등하기 심하게 움직여요. 다만 이제 조금 끌어가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내가 좀 심약이 좀 안 좋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끌어가시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이제 히토류라는 것에 투자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기존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살짝 지금 잊혀졌던 것인데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거고, 이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홍콩과 관련된 그 보안법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 미국이 거기에 이제 압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대로 막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 홍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이제 격화될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비이성적이다, 뭐 이해할 수 없다라고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 등의 이제 첨단 그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히토류 말씀을 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첨단 기술 계속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각 뭐 산업 전반적으로 거의 사용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카드를 꺼내 든 거죠. 너희 자꾸 이렇게 미국한테 건들면 난 히토류를 제재할 거야.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히토류 관련해서 그 종목들이 오늘 바로 이제 장이 열린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좀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띠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당한 게 있어서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 이슈로 갈 수 있는 다음 타겟들을 좀 시장에서 발빠르게 좀 찾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최근에 이렇게 이슈나 테마에 굉장히 주가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건 그렇죠.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니까. 시장에 잠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탁금 자체가 많이 있고 네.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있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히토류나 이런 부분이 펀더멘탈적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몇 번씩 나오지만 항상 회귀를 하죠. 뭐 하나하나 이제 펀더멘탈을 짚어보면 기업 실적에 딱히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딱히 이 이슈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쳐서 이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어떤 히토류가 뭐 수출이 잘 돼서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테마나 이슈 쫓아가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왜 미중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자꾸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네.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이 세계화 전략이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의 전면에 리더로 등장하면서 몇 번의 고비를 거쳤는데 2차 대전 종료 후에 바로 일어난 게 이제 소련과 더불어서 이제 냉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놓고 격렬하게 한 20년을 부딪힙니다. 이 20년 동안의 최대의 목표는 내 편 끌어안기였어요. 그래서 진영을 지키고자 베트남 전도 일어났었고, 사회진영은 사회진영대로 자기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치열한 이데올로기 경쟁을 펼치면서 이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역량이 늘 수가 없었고, 내부적으로 무슨 경쟁을 하느냐 하면 기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달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신기술, 테크 경쟁을 벌이면서, 그러면 그때는 양적 팽창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정체돼야 됐을 것 같죠. 네,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하고 주가가 꼭 같이 안 간다는 게 그때 테크 경쟁을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정체 상태였는데 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위 빅5에 집중된 집중도가 30%를 넘어서 버리는 최근에 미국에서 팽 주식 5개의 집중도가 한 23%인데 60년대에 테크 기술들 집중도는 30%에 육박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데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데올로기가 사라지면서 미국은 드디어 세계화 전략을 이제 자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전략, 세계화 전략을 펼치죠. 그때 끌어들인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생산 기주화 시키면서 이제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산업 고도화를 유지하고 이제 이머징 국가한테는 자국의 상품 소비 시장과 생산 기지 이런 용도로 쭉 끌고 오니까 그 절정에 닿은 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저가 싼 제조업 단가를 바탕으로 미국에 아주 싸게 공급을 함으로써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은 골드락스 시절을 2000년 중반대에 누렸는데 이제 4차 산업이 늘어서면서 부딪힘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는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어떤 국가도 도전할 위치에 와 있는 국가가 없었는데 중국은 워낙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첨단 분야에서 이제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꼭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아마 어차피 패권 전쟁은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세계화 전략,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상호, 호혜 관계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성장 스토리는 아마 끝났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다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네.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 트렌드를 읽어야 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올드 산업과 뉴 산업이 있는데 올드 산업은 굉장히 싸죠.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드 산업이 각광을 받았을 절정기가 2000년 중반에 중국과 미국이 생산 기주와 소비 국가로서 아무런 불만이 없을 때 우리나라의 중간재 산업이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죠.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라고 어느 국가나 그 국가의 기본 산업, 근간 산업이 상위 50개가 시장을 쭉 끌고 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옛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절은 거의 올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이제 테크 시절로 돌아올 테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갭은 좁히지만 넥스트는 역시 기술주의일 확률이 많고 언택트일 확률이 많고 이런 흐름 위주로 잡아가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마 내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중국에서 통과를 시킬 예정으로 있는데 네. 아마 한 차례 또 트러블은 있지 않을까. 내일 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고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앞으로 좀 장기화가 될 거라면 내일 시장도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오늘 올랐던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 꼭 오늘 올랐던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키 맞추기인데 사실 내일의 주가를 맞춘다는 거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일의 주가가 어디가 오를까 이런 거 맞추는 거 예상하기보다는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만큼 올라가느냐? 그럼 최근에 이제 올드 기업들이 맞춘 게 과연 경제 재개가 돼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과거처럼 그런 경제 호황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이 가정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보는 여러 기관지의 예측치를 보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고 아마 그렇겠죠. 사람들이 개방을 한다 해서 과거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다 개방을 해서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는 멈춤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고용이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국가나 고용 안정이 최우선 문제인데 이것의 문제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라져야 될 좀비 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좀비 기업들은 계속 생산을 해서는 안 되는데 생산을 계속 하니까 추가 공급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오르지 못하니까 물가가 오르지 못하면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돈을 쏟아붓겠죠? 악순환이네요. 계속 이런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불황은 막되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다음 사이클 돌아가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나 이런 게 없이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뻗어가는 기업은 미래를 꿈꾸는 테크 주식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접근하셔야지 내일 오를 거, 모레 오를 거.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다음에 이제 이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종목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정말 이 꼭대기에서 놀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드디어 오늘 조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질주가 정말 무서웠는데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방금 전에 박원재 위원님께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약간의 조정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로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쉴 때가 됐죠. 쉴 때가 됐다. 주식은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최근에 이격은 좀 과하게 올라갔어요. 한번 네이버를 볼까요? 네. 네이버의 이격을 보면은 60일 이격이 130까지 올라갔어요. 통상 이게 최고로 올라갈 때가 그저께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면은 130대를 계속 올라가죠. 132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132라는 건 6개월 내에 평균치에서 30%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대형주는 보통 110 이상 올라가면 과열권입니다. 최근에 얼마나 급하게 올라갔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재차 가더라도 이게 눌러서 다시 웬만큼 횡보를 하면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한 3개월 올랐기 때문에 또 1, 2개월 옆으로 이렇게 긴달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주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쉴 때는 됐고 그 사이를 좀 순환하면서 좀 자리를 메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확실한 사건이 있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사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장을 바라볼 때 좀 확실한 사건 위주로 좀 쳐다보면은 조금 그래도 실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확실한 사건. 그렇죠. 꼭 네. 예정돼 있는 사건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도체 투자나 이런 거는 상반기에도 집행이 됐고 내년까지 130조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확정된 사건인 거죠. 그다음에 OLED나 이런 것도 지금 A5 팩 공장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몇 번 이제 그 공사 중단이나 이런 이슈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 OLED 시대로 넘어가는 건 확정된 사건이죠. 이런 식으로 좀 확정된 사건 위주로 실물 경제를 바라보면 조금 실체에 가까워질 수 있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문제 같은 게 이제 테마나 이슈 같은 이런 이슈들이죠. 이런 이슈들은 그 지속성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격을 맞춰서 뛰어다니다가는 역으로 내가 이제 엇박자가 나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확실한 사건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걸지 마시고 이제 확정된 사건들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언택트주들의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넘어가는 흐름은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최충성 의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언택트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발 이슈로 일단 굉장히 우리 필요성을 체감을 하게 된 그런 시점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나 줌 같은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당연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물론 지금 자리 자체가 뭐 고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가도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나 4차 산업 안에도 이제 언택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 금액대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아무리 올라봤자 10,000원 다 이하에 위치해 있거든요. 일단은 바이오나 반도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도 다 10,000원대 이하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들이 다 있었어요. 15년도부터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몇십만 원까지도 육박을 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도 갔다가 이제 지금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한 모습인데,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 선별을 잘 해놓고 좀 옥선 가리기를 정말 잘 하신다면 지금 이 10,000원대 이하에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뭐 5년, 10년 정말 향후에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단순히 뭐 이 기업이 성장을 했나 보네 이상의 지금 의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업들이 변화를 좀 급격하게 하는 거는 산업군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투자 방법들과 기업들, 알고 계신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은 좀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투자 방법이나 기업,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못하면 내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뭐 하루가 다르게도 변하고 몇 분, 몇 초 단위로도 섹터군들이 계속 순환매가 도는 이 장에서 내 투자가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과 다를 게 없다면 수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단 왜 올라가지 않는 것이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내 투자만 변화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변화하는 흐름들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좀 나 자신도 좀 변화를 해서 투자의 방법을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물론 오늘 2차 전지와 언택트 관련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은 보여줬지만 두 분 다 앞으로 컨택트보다는 언택트가 유망할 것이라는 데는 둘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역 섹터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들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개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 장의 업종과 종목들을 하나씩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이 또 오늘은 어떤 종목과 업종들에 좀 집중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업종,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눈여겨봤던 거는 히토류 관련해서 희귀금속 관련 업종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아침에 상한가로 바로 달성을 했는데 일단 티플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추세도 잘 잡고 단기 이평선 상승 추세에서 일단 강하게 오늘 반등이 나왔고, 히토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잘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내가 유동적으로 뭐 상승 시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나는 좀 매매를 빠르게 손이 빠르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 충분히 많이 수익을 제가 이제 종목을 볼 때 많이 보는 그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오늘 상한가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 갈등과 관련해서는 뭐 그 지금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일단 내일 그리고 모레 뭐 이번 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1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뭐 오늘 종가 정도에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들은 올라가기 전에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안 잡으면 그만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인데 굳이 뭐 사는 사람들이 가격대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마트 가서 하다못해 뭐 반찬거리를 살 때도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고 딴 데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주식도 한 종목에 굳이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종가 자리에서 바로 날아간다면 어쩔 수 없고 내일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흔들고 이제 반등을 나오기 때문에 일단 3,380원 구간 금일 봉의 이제 중간 정도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3,370원 구간까지 한번 눌렸다가 반등을 주면 저 자리 밴드 구간 오늘 종가 3,37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드렸으니까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정말 손이 빠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박원재 위원님, 오늘의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진단 키트 업체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다시? 네. 제가 일전에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을 얘기해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목표가를 탈취해서 뭐 한 22% 정도 수익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6월 15일 되면은 5월 달 실적이 또 관세청이라는 데서 또 나와요. 나오는데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내서 이제 FM 가이드에 준 내용은 2, 4분기의 실적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서 이제 뿌려줬는데 2, 4분기에 2,500억 매출에 1,400억 수익에 당기순이익을 1,000억 이 정도로 잡아놨는데 사실 신한이나 하나하나 이렇게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을 거의 한 7,000억 수준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그 중간쯤 어디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1,000억 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4, 5천억 이익을 내는 걸로 시가총액 30조에 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시젠이 5천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낸다면 이거는 뭐 국내 제약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패러다임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치료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 예방, 진단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화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제는 글로벌리로 넘버원 기업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점했다. 그리고 장비 매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 1,000여 개 대형 병원에 시젠의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는 시료는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코로나는 이제 풍토병으로 진행돼서 이제 같이 달고 사는 이러한 이제 바이러스가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런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죠. 이 코로나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 뭐 이런 진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커지는데 그 시장의 선두 업체가 시젠이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네. 근데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기술력은 평가받지만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는 건 없죠. 그렇게 본다면 시젠이 3조에 있을 기업이겠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조에 있을 기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갖고 가는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보다 업적이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올해 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에는 아마 시즌이 최고일 거다. 그렇게 본다면 좀 이번에는 길게 목표 가격을 한 20만 원 잡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목표 가격 2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이런 기업이 8만 원이 깨진다면 내가 잘못 봤다고도 봐야 돼요. 그래서 8만 원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한번 길게 한번 승부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시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즌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목표가 길게 잡아주셨습니다. 20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일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일장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장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좀 공략이 가능할 만한 공략주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원재 위원님, 그렇다면 좀 길게 좀 멀리 시장을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어떤 베스트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나요? 이번에는 IT 중에서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디스플레이 쪽도 좋았고요. IT 섹터에서 가장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진 게 이제 핸드셋, 휴대폰 파트예요. 휴대폰 파트는 당연한 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안 팔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반영해서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 아마 3, 4분기부터는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눌렸던 그런 신제품들을 내놓는데 특히 삼성은 좀 아쉽죠. 제 플립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전혀 매출에 기여를 못했고 또 폴더블 폰 하반기에 라인업들이 쭉 갤럭시 20부터 나오는데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카메라 모듈단의 이제 최강자인 MC넥스를 갖고 와봤는데 네. MC넥스는 뭐 그 스마트폰용으로 90%를 하고 차량용으로 10%를 하는데 이 차량용 전장이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기대가 되지만 차량용 전장이 자율주행이 내년도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렇게 이제 부품사나 이런 것들은 수주업체에 따라서 변동이 좀 심하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목표가는 39,500원 잡고 접근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29,800원을 제시하면서 MC넥스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의 대장주죠. MC넥스 목표가 39,500원, 손절가 29,800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섹터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저는 SD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시장이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 굉장히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정부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풍력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태양열은 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추세만 조금 만들어 줄 뿐. 그러니까 섹터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풍력 관련주가 좀 쉬어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태양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D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시장 추세도 양호하고 지금 수급도 괜찮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종목을 볼 때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2배 이상 갈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그걸 땡겨 드리면 거의 뭐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신다면 단기 이제 스윙 관점에서는 3,500원까지도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손절가는 짧게 2,400원짜리 121선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의 공략주는 SDN이었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 깔끔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지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게 SKC 코오롱 PI인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위원님, 이 종목 계속 홀딩할까요? 네, 계속 홀딩 이어하고요. 최근에 IT 주들 중에서 이제 그 휴대폰 섹터나 이쪽이 좀 전체적으로 같은 이유로 약한데 네. 하반기 가면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4만 원 목표가 유지하겠습니다. 네, SKC 코오롱 PI 4만 원 목표가 유효하다 홀딩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충성 위원님, 지난 공략주가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인데 계속 홀딩하나요? 네, 일단은 뭐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정말 제가 짧게 잡아드려서 단기 이평선 자리는 조금 이탈을 했으나 일단 지금 자리 추세도 괜찮고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회 자체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뭐 추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슈를 받은 경제 이제 정책에 관한 것들에 좀 이슈를 받는다기보다는 홍콩 관련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희석이 됐어요, 사실 양회라는 것이. 일단 지금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할 뿐이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리아나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 중국과의 이슈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재 관련해서 화장품주 지금도 진입 가능합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으나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8,000원짜리까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8,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1파동이 나오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파동 구간이 나올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에게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자 위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위원님,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앞으로 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MC넥스 말고 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많으시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는 게 또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은 이제 그 삼성에서 완 밴더를 안 하고 이제 복수 밴더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파트론이 이제 MC넥스 이전에는 지배적 그 밴더였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탈락하니까 파트론은 매출이 사실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MC넥스가 가장 주요 밴더로 자리하고 있고 액추에이터를 같이 하는 액트로 같은 기업도 좋아요. 액트로 같은 기업도 이제 폴티지즘 그래서 이제 광학을 이제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이제는 DSLR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휴대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괜찮고 이제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는 화웨이 주로 납품을 해서 이제 손떨림 방지 장치나 이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요새 중국하고 거래되는 화웨이 기업 거래 기업은 조금 약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동원하나텍이 꽤 좋은 탄력을 갖다가 이제 화웨이 이슈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옵트론텍도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이건 이제 특허 소송 문제가 있어서 개별 이슈가 있군요. 개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으로 보면은 다 그런 개별 이슈가 있어서 그 중에 가장 무난한 게 MC넥스였기 때문에 제가 MC넥스를 갖고 왔던 거고요. 네. 그 다음 우선순위로 한다면 액트로 정도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좋을 그런 흐름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하니까 정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파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종목 상담으로도 많이들 들어오곤 하거든요. 카메라 모듈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박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박원자, 샘플러스 최충성 열려 있으니까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배트맨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